네, 오늘 오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이 헌재에 출석해서 증인신문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일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러 하면서 오늘 바로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치 이슈를 시시각각 토크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방금 전 소식이 들어온 거죠? 네, 영장 그렇습니다. 청구를 신청했다, 그죠? 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글쎄 그동안에 말이에요. 굉장히 예. 관심이 됐는데요. 아마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저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 실질적인 오너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은 압력도 받았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특검팀한테 오는 어떤 충격이라는 게 대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후에 뇌물수사에 대해서 이 뇌물수사의 산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법과 원칙을 좀 지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살짝 뜸을 들인 느낌도 좀 봤거든요. 그거는 좀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최대한 네.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좀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강요해서 마지못해 출연한 지원금이었다라는 식의 입장을 봐서 네. 그러면 이걸 피해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설령 강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강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못 이길 정도의 강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스로의 범죄를 인정받지 않을 정도의 강요까지는 아니고 거기엔 삼성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응해서 뭔가 대가를 바랬던 것으로 지금 특검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뇌물 공여 부분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데 위증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완전히 최순실 씨도 모르고 지원한 부분도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다. 그냥 순수하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다가 특검 와서 말을 좀 바꿨죠. 최소한 정유라 씨의 지원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았다라고 바꿨는데 그 사이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 왔을 때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명백해졌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아마 최소한 이런 거는 명확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더해서 지금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내지는 그 부분에 어떤 자신의 강요받았다 이런 것들을 구속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깰 수 있다는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사를 하게 되죠. 영장실질심사는 18일 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혐의의 중요성이라는 부분하고 주거부장에 해당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네. 도주 우려도 없겠죠. 근데 그렇죠.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여태까지 많은 부분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이미 2015년경에 그 승마협회 박상호 전무와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보면 삼성이 제공한 말을 정유라가 탔다는 부분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것 같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2015년부터 삼성과 뭔가 주고받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이 사장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깔렸던 앱 중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삼성 내 그룹에서 쓰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같은 스마트폰을 썼고 그거를 지운다고 지운 것이 고스란히 포렌식 과정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거기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던 내용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진술이 없어도 명확한 물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아마 중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고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김성한 평론가님,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 그 중국적인 칼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향하는 그 중도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뇌물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특검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속보로 제목만 한 줄만 나온 상태인데요. 네.
박근혜 최순실 이익 공유 입증 자신 이게 이제 제목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결국은 같은 오줌머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자산 관리인이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자산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그렇겠죠.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박 대통령이 뭐 정유라 씨, 삼성 측으로부터 정유라 씨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뭐 비덱스포츠라고 하는 회사에 220억 원을 제공하게 만드는 그런 계약을 맺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뭐 포레카를 강탈하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까지 해서 전부 다 최순실이 그동안에 행했던 행위 자체가 이른바 박 대통령과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다 잠정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삼성한테 요구하는 게 곧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자신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동안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좀 찾아낸 거 아닐까 이런 좀 기대도 살짝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특검 수사 말씀하시고 예,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검발로 나온 부분이 뇌물 공여 액수를 43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20억 원에 관해서도 뇌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재계의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 지금 아니겠습니까? 뭐 SK 현대자동차 그렇죠. 당장 난리 났네요. SK 같은 경우에 특별 사면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도 면세점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빠져 있으면 일단 안 돌려서 물실 텐데 이게 칼끝이 그쪽 기업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을 특검이 열어버린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그 뭐 2인자, 3인자들을 구속할 경우에 네네. 혹시 삼성에 우리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또 양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SK, 뭐 예를 들면 롯데, 뭐 현대당차도 걸려 있거든요. 예, 예. 광고 문제. 그러다 보면 재벌 중수 싹 들어가 버리면은 이 재벌 중심 체제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의 얘기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이미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산을 일단 하나 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그 미래전략실 소속에 있는 뭐 박상진 사장이나 장충기 뭐 이렇게 네. 등등해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그 주요 임원들까지 다 전부 구속을 해버리면 정말 이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그래요? 있다. 이게 좀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 수사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SK, 롯데 SK, 등등에서 예. 이제 19개 기업 정도가 지금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예. 돈을 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까지 전체가 다 뭐 구속 수사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K 최재형 같은 건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네.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SK 같은 경우에 111억 원이고 삼성이 204억 원인데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돈을 제공한 액수에 따라서 좀 죄질로 우리가 그냥 그 간편하게 쉽게 따진다 그러면 네. 뭐 한 사람은 구속이면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나 싶어요. 정경유착의 고리, 이 대통령 권력과 이 재벌의 권력이 함께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이건 분명히 불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 빨리 없애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이유는 네. 그래, 그걸 강요를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야를 당장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계산하는 게 500억 원을 주고 5조를 얻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지 경영승계를 않습니까? 했으니까. 경영승계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재벌들이 분명히 권력으로부터 뭔가 불편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서도 더 이득이 됐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같이 움직여왔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극복해 나가야죠. 하여튼 특검, 또 말씀. 우리 이제 그 국회 청문회 때 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저렇게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겁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위증해서 철저하게 처벌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정경유착의 역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뿌리가 깊거든요. 네. 굳이 따지자면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례재단 만들었던 것도 삼성이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많이 냈어요. 그때도. 다른 기업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액수 드러났던 것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이 몰래 지원한 금액이 그만큼 불어났던 거예요. 그만큼 삼성이 나름 뭔가 정권과 이렇게 협조를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업으로,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협조해오고 동조하고 공모를 같이 해오면서 편한 길만 걸어오려고 했던, 꽃길만 밟으려고 했던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재벌 총수들 그 청문회 나왔을 때 그 표정, 특히 하나의 김승인 회장이라든가 이 오랫동안 그 재벌 총수를 오래 했던 그 나이 먹은 회장님들 보면은 그날 표정이 그 국회의원들 바라보는 표정이 야, 니네들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그러니까 아니면 진작에 예전에 뭐 네. 이러한 뭐 뉘앙스를 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재계 뭐 재벌 총수들 네. 특별사면을 할 때마다 분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태원 회장은 3번 특별사면 받았어요. 김승현 회장은 2번 받았거든요. 3번째 받으려다가 지금 못 받은 거예요. 네. 그 재벌 회장들은 하고 난 다음에 다 우리가 경영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사면 받고 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될 거냐는 거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에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전에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평론가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할 수가 있을까 네. 싶은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담화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해명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니,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나요? 대리인단하고 변호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최순실 씨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최순실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변호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변론을 하더라도 자기가 진술을 하더라도 좀 앞뒤가 맞게 진술하면 참 좋은데 네.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문제인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돈 얘기 나오고 이권 얘기 나오면은 또 다 기억해요. 절대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옷 사준 건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또 그랬어요. 예. 그건 또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고영태 씨가 그 강남에 있는 비밀 의상실 뭐 월세도 내고 고영태 씨 이름으로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고 네. 뭐 인사청탁을 우리는 이제 청탁이라고 표현하지만 인사 자료, 뭐 이력서를 건네준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인사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걸 헌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이제 뭐가 똑같냐면, 최순실 씨가 별로 얘기도 잘 안 하고 목소리도 작다가 이권 게임 얘기만 나오면 내가 내 계좌에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간 거 있냐고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오히려 국회 소추위원들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 그랬습니다. 네. 동일하죠. 이 연설문과 그래서 국가 기밀 유출한 부분에 관해서는요, 자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누가 명단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도 없다. 다만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만 고쳤다. 박 대통령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맹점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은 담화문 등을 통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지만 일부 일탈에 의해서 개인들의 일탈에 의해서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건 몰랐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그거를 개인의 일탈로 자기가 덮어 썼어야죠. 책임을 졌어야죠. 헌재에 나와서까지도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해버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럼 보면 이렇게 정말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대통령은 개인의 일탈로 쳤지만 그 주역으로 집어거든 최순실이 나도 모른다고 그래버리면 결국은 대통령에 가는 건가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가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말 자체가 둘 다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이화여대 청문회 할 때 교수들이 저 사람 정유라 씨 어떻게 들어왔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다니까 그때 누가 그랬죠? 황영철 의원이 그랬다고. 네. 그럼 누가 이화여대 입학시켰냐고.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인데 한편으로는 대리인단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최순실 씨의 고집을 못 꺾었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당신이라도 책임져라.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용했을까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그래야 이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결국에는 고영태 씨가 당한 건데 나는 잡음만 됐다.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다 주도했고 나는 모른다. 누가 믿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평론가님. 원래 최순실 씨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강제 구인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도 특별 무슨 기일까지 뭐 지정해서 어떤 뭐 뭐 이렇게 한 전술이나 거죠. 전략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와서 또 논란거리 만들고 뭐. 글쎄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요. 이젠 더 이상 막판에 몰려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어쨌든 나와서 한 번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요. 뭐 이전에 이제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지만 안 나오고 버티다가 결국은 나왔는데 네. 그것도 같이 안 나오고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같이 나오면 서로 간에 이제 진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적으로 따로따로 내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몰리다 강제 네. 구인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막판에는 나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어떤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어디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데, 예. 이게 마치 뭐, 어디 헤드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누군가 태블릿 PC 들고 다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상황 보고 받으면서. 네. 요즘처럼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절묘하게 대통령의 발언과 공통된 취지의 발언을 할까라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기획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있습니다. 11명이라는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다만 그게 옳느냐 그르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해주시는 거고 국민들이 내려주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는 별로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또 새로 특검에 제공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아도 최순실 씨가 얘기했잖아요. 검찰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죠. 그동안에 이제 보수단체 쪽이나 박사모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게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가 나와서 제가 볼 때 나왔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최순실 씨 보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구치소 안에서도 만나길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을 대지를 시키는 게 맞는가? 대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이게 그 어떤 증언을 듣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드는데요. 어찌됐든 나와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난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지금 보수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지만 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태블릿 PC하고 장시호 씨가 넘겼다고 하는 태블릿 PC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태블릿 PC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사실 증거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네.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부정할 것이고 그걸 근거로 아마 박사무나 이런 곳에서는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하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 균열이 생긴 겁니까? 내부 균열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일탈인 거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영태 전 블랙K 상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랬죠. 거고 예.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 그랬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부에서는 그런 분열들이 생기고 있지만 상층부에서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박 가는 것 대통령과 같습니다. 최순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네.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일심 동체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런 거죠.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엮이면은 이 거대한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같이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두 사람 문제에 있어서 그러네요. 끊어줘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입을 열어야 되고 네. 증거를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시대에 이런 글쎄요. 하여튼 뭐 이거 조직인지 조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대의 하여튼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시간 정치 얘기 좀 할까요? 평론가님. 반기문 전 총장. 하여튼 행보가 아주 광폭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제는 이제 그 이른바 안보 예.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행보가 제일 눈에 떴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그림 안에서의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전략은 네. 단기간에 최대한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야 된다. 빨리 주목도를 끌어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근데 그게 1순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해서 현재 좀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든 본인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또 본인의 어떤
기본적으로 독자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의 지지율을 많이 한꺼번에 좀 짧은 기간 안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1월 27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정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전략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두루두루 다 아우르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내 표는 보수다. 그래서 그 보수의 표들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네. 이제 천하만 추념비 뭐 추모도 하고 이제 그런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일단 중앙선관위에서는 뭐 그 자격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했고요. 5년 문제. 그죠? 그건 크게 그런들 논란될 소지는 없는 거죠? 일단 선관위 유권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뭐 국내에서 지금 대선 주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아예 자격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통관 다른 데서 문제 제기한 건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나가 있었던 거 예, 아니냐 이 예. 문제였죠. 그렇죠. 이제 주소도 두고 있지 않았고 얼마 전에 주민등록하는 모습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서 파견을 나갔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파견하는 공직자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건데 선관위에서 이제 그걸 좀 폭넓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보다 문제가 사실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현 사무총장이 유엔 결의안 11호를 들어서 이 유엔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 공직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결의안이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가 각 국가들의 여러 가지 영업 비밀을 아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업 비밀을 들고 나와서 당장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돼버리면 유엔이라고 하는 공조직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분야가 외교인데 외교인데. 국제 외교가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중에 그러면 반 총장이 설령 대통령이 돼서 유엔에 가서 연설이라도 한번 하다 보면 현직 사무총장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한국의 위상이 이상해져 버리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반 총장의 해명이 또 기가 막혀요. 그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난 아직 대선 발표 안 했다. 아, 네. 이게 그건 어떻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명이 될 수가 있죠? 네.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소를 이제 국내에 5년 이상 두고 있느냐, 그게 네. 연속이냐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반 총장은 국가대표로 뽑아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반 총장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대륙별 국가별로 사무총장을 돌아가서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시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아서 보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내 검증 문제보다 외국에서 외신들의 평가가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